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영화로 역사 배우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았던 이야기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면 역사의 뒤편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는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지금은 비록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 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억 속에 스스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좋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억은 기록되는 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은 해석에 의해서 새롭게 기억되기도 합니다. 기억이 업데이트되는 셈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잠에서 깨어서 눈을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지? 이런 장면을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드라마와 영화 속에 자주 나오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을 잃은 사람을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개인 차원의 기억상실증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개인 차원의 기억상실증은 개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공동체 차원의 기억상실증은 민족사, 한국사와 같은 역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중요한 말씀을 후대에 전해주셨죠.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최근 일본 도쿄올림픽 이후에 사람들은 과연 일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올림픽 이후에 일본이 망한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 혹은 통쾌한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일본 사람들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혐한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는 소리들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게 미래가 없는 이유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얽매여 있거나 혹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인 역사도 새롭게 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혹 여러분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사자성어로 군맹무상이라고 합니다. 무리를 뜻하는 군자, 맹인, 시각장애인을 뜻하는 맹자, 그리고 어루만지다라는 뜻의 무자, 코끼리 상자를 써서 군맹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맹인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입니다.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함을 가르치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불교의 경전들 가운데 하나인 열반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왜 다르게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제한된 경험, 그리고 그릇된 판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개인 차원의 그릇된 판단을 오해라고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죠.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릇된 판단의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의 제한된 경험, 그것이 오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역사 왜곡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경험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코끼리를 만진다는 것, 맹인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것이 도대체 열반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경면왕이라고 하는 왕은 시각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라. 사실 코끼리를 본 적이 없고 손으로 만져보았을 뿐이기에 그 시각장애인들은 자기가 만진 것을 토대로 코끼리가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코끼리 뿔,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 무 같다고 말했고요. 귀를 만져본 사람은 키조개 같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너무나 단단한 돌이라고 생각했고요. 코를 만져본 사람은 절구공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널빤지라고 얘기했고요. 배를 만져본 사람은 항아리라고 말했습니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새끼줄 같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만져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사건과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좁은 생각이나 제한된 경험만을 가지고 제각각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열반경은 코끼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에 비유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진 것을 이야기하듯이 잘못 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역사도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과거 이야기에
비추어 보는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역사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는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이 그들이 남긴 기록을 후대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기록들로부터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역사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록된 역사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역사에 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들 가운데 하나는 에드워드 휴렛 카, 줄여서 E.H. 카가 한 말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입니다. 과거의 이야기와 현재의 이야기가 만나서 끊임없이 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시 학문으로서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역사 과목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오해를 풀어야 하겠습니다. 언급한 대로 역사는 옛날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왜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 옛날 이야기처럼 재밌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이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역사를 너무 재미없게 배운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했고요. 책 이름 외우는 거, 연도 외우는 거, 이것이 역사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선생님들이 말입니다.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역사인데 우리는 인과관계로 역사를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역사는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를 싫어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는 하나의 사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고 그 단서들을 기초로 해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추리를 해 나가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탐정소설, 탐정영화 혹은 만화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역사를 그렇게 재미있게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학문으로서의 역사의 재료 혹은 이야기로서의 역사의 재료가 되는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흔히 생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철학자 개인의 역사와 생각의 체계를 생애와 사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애란 한평생 동안 살아온 시간의 축적으로 일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일생이든 생애든 모두 다 개인의 역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인의 역사가 단지 시간의 축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서론적 질문에서 생각해 본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대거나 그 시간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적어도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은 시간 속에서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자 우리는 기록을 남깁니다. 일기를 쓰기도 하죠. 오늘 내가 어떤 재미있는 일을 경험했다. 슬픈 일을 경험했다. 오늘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일기를 쓰기도 하고
또 내가 기억 속에 남기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메모를 남기기도 하죠. 그러한 기록들을 남기는 것은 시간 속의 사건들에 대해서, 시간 속의 만남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해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의미 부여입니다. 뭐라고요? 해석을 네 자로 표현하면 의미 부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기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기록 그리고 해석,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역사는 기억과 기록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그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겁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거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계속 장면을 떠올리면, 시계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적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루의 삶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일기라고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일생이 되는 것이죠. 역사가 기억과 기록에 의존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여러분 자신의 기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억도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는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나에 대한 타인의 기억을 우리는 평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판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나 자신에 대한 기억. 이것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그냥 순간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것, 경험한 것, 마치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나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경험한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기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억보다 여러분 자신의 기억과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가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나에 대한 나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요. 역사는 기록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후세에 아무런 정보도 줄 수 없고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나라 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한 사건을 혹시 국사 시간에 배웠습니까? 요동성을 공격할 때 그 요동성의 성주가 100만 대군을 막아냈다는데 그 성주의 이름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름 모를 요동성의 성주를 우리는 백만대군을 막아낸 위대한 고구려인이라고 기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죠.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예를 통해서 왜 기록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이 마음과 기억을 지배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가? 오늘 하루 날씨는 맑은데 내 마음은 흐림이라고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날씨는 맑은데 왜 내 마음은 흐릴까? 내가 흐리다고, 내 마음이 흐리다고 기록함으로써 어쩌면 내 마음이 더 어둡고 흐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둡고 흐림으로,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마음과 기억을 지배한다고 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혹 일기를 쓴다면, 뭔가 기록을 메모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PPT 나온 대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행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행복하다고 써보세요. 왜냐? 나의 마음을 내가 행복하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기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기록은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중세 여성사입니다. 중세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동일하게 존재했는데 여성에 관한 기록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마치 중세에는 여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에 많은 여성 역사가들이 역사 사료를 발굴해냄으로써 중세에도 위대한 작품들을 남긴 여성 작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죠. 그분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들이 남긴 글로부터 영감을 얻고 또 마음의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기록은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남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기록을 남기십시오.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에세이를 쓰든 여러분의 하루 일기를 쓰든 무엇이든 기록으로 남기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자취가 되어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할 겁니다. 기록과 관련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무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갔지만 꿈을 이루기는커녕 집도 없이 비참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좌절을 계속하던 그는 어느 날 무언가를 결심하고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준비한 수표 책을 꺼내서 거기다가 1천만 달러를 자신에게 지급한다고 쓰고요.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수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얼마를 지급할지 숫자를 쓰는 란이 나오고 또 이 돈을 무엇 때문에 지불하는지 명세표를 쓰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사람 또 돈을 지불하는 사람 이름을 각각 쓰는데 이 배우는 거기다 1천만 달러라는 금액을 쓰고 자기 자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서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메모란에는 출연료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지급 날짜는 5년 뒤인
1995년이라고 적었습니다. 미래의 자신에게 지불한 수표. 이거 가짜 수표죠. 그러나 자신의 꿈을 담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거기다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짜 수표를 그 메모를 자기 지갑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5년 동안 소중히 넣고 다니면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소망은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영화 덤앤더머, 배트맨에 출연하면서 1,700만 달러의 출연료를 받았고 그 후에 세계적인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짐 캐리죠. 짐 캐리. 자신에게 지불한 그 가짜 수표가 행운의 부적처럼 역할을 해서 짐 캐리의 삶을 실제로 바꿔 놓은 것이죠. 소망을 담아서 기록한 대로 삶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러면 소망을 담아서 기록해 보십시오. 이같이 기록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발견된 기록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새롭게 기록된 사건이 역사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꿈을 기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가 발전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해석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석. 의미부여가 해석이라고 했죠. 해석은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시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해석이죠. 그러면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왜 의미 부여가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한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쥐가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보이나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180도 회전해 보겠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다르게 보이죠. 이번엔 무엇이 보입니까? 사자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미 쥐를 봤기 때문에 쥐도 동시에 보이죠. 그러나 사자의 눈빛에 압도되어서 쥐는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같은 그림인데 어떠한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 어떤 방향에서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의 현상들은 어떤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석은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지만 그림에서 확인한 것처럼 쥐로 보이기도 하고 사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쥐로 보았던 그림을 저는 쥐로 보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180도로 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돌려놓는 행위 자체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반대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뒤집어 보라고 제안하는 것, 이것이 정당하지 않은 해석에 대한 반대, 새로운 해석의 시도, 이것이 해석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마치 여러분 스스로 쥐로 생각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자를 깨우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쥐라고 여길 것인지 사자라고 여길 것인지 그 답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향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해석은 의미 부여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 여러분 자신의 삶, 이것은 여러분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한다면 no라고 말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결정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그릇되게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이제 no라고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의미 부여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Catch Me If You Can 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가 주연한 영화죠.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이것에 엄청난 재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결국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재능을 쓰기 시작했죠. 재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킹하는 능력을 가지고 블랙 해커가 될 수도 있고 화이트 해커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재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의미 부여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할 때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의미 부여를 통해서 내 개인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록과 해석을 통한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록과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기록과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란 단어를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합니다. 동사 identify에서 온 것이죠. identify는 동일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과 누구와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은 나의 나됨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표현됩니다. 약 10년 전에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다 가로 넣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괄호 안에 어떤 단어를 집어넣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생애를 기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처럼 두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이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의 질문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말은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다는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나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기 원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10년 후 또는 20년 후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10년 후 또는 20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꿈을 적는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꿈을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10년 후 나의 모습, 20년 후 나의 모습.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의 꿈에 대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것을 일기에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들이 보면 놀릴 만한 꿈을 종이에 적어서 수첩에 넣고 다닙니다. 15년 후에 제가 바라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15년 후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개인의 역사는 여러분이 남긴 발자국으로 결정됩니다.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여러분의 역사를,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과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는 박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가수인데요. 한잔해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노래가 엄청나게 인기라서 해외에서도 이 한잔해를 따라서 춤추는 영상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죠. 이 박군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특별한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여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자신의 일터인 중국집으로 향하는 15살 준우. 피곤할 법도 한데 힘든 내색 없이 씩씩한 걸음으로 가게를 들어섭니다. 다녀왔습니다, 사장님. 넉살 좋게 인사를 한 후 부지런한 준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후 장사에 필요한 그릇들과 음식들을 챙기고 홀 청소도 하고 남는 시간엔 동네 상가와 아파트를 돌며 중국집 전단지를 붙이러 다닙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던 중학생 준우. 이 아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단둘이 살던 준우의 가정에 어느 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요도암 말기 진단,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중학교 2학년 준우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이 모든 것을 씩씩하게 헤쳐갑니다. 일을 하다가도 엄마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오면 병원으로 달려가기를 여러 번. 어린 아들만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7년을 더 버티셨습니다. 6년 동안 중국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등학교를 마친 준우는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20살에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섭니다. 3년차 하사로 군생활 중이던 2007년 부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울산에 있는 어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2살 군인 준우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청년 준우는 14년 8개월 동안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프로듀서 바비분이 기획한 오디션에 발탁되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프로듀서 바비분은 음악 전공자가 아니라 오랜 시간 경찰 행정관으로 재직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작곡자이자 제작자입니다. 둘의 만남은 분명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디션에 합격한 박군은 오랜 시간 몸담았던 군 생활의 경제적 혜택과 안정감을 뒤로하고 과감히 전역을 선택합니다. 오롯이 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박군의 데뷔곡 한잔해를 시작으로 트로신이 떴다와 강철부대를 통해 그는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추운 겨울 본인이 써도 모자랄 핫팩을 후배에게 나눠주던 일, 외출을 나가면 항상 바깥 음식을 싸와서 후배들을 챙겨주던 선배, 훈련에 지쳐지던 후배가 걱정되어 새벽 일찍 일어나 같이 체력 단련을 해주던 사람, 얼굴도 모르던 전역하는 후배의 밥값을 식당에서 몰래 계산해주고 떠난 상사, 항상 근면성실했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던 미담들은 박군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거나 영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그의 삶을 대하는 자세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울다가도 다시 주먹 쥐고 일어선 긍정의 아이콘 어린 준우는 이렇게 멋진 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최강 특전사 출신이지만 사슴 같은 눈망울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눈이 슬픈 남자. 이제 그가 트롯 전사가 되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박군 사단의 한 명으로 늘 꽃길만 걷길 당신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 힘든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이 사회의 어린 준우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유난히 힘들고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어린 준우들이 박군의 삶을 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군을 처음 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힘든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박군처럼 힘든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지나보면 차라리 지금이 쉬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삐뚤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자신의 역사는 여러분 자신의 기록과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기록해 봄으로써 희망찬 의미 있는 여러분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